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스튜어트 심의 비판이론입니다. 내용과 구성 자체가 워낙 파편적이라서 전체 흐름을 잡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대와는 달리 비판이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래도 전체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저자는 문화 속에서 작동하는 권력관계, 즉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폭로함으로써 그것에 저항하는 방법을 제공하려는 시도, 다시 말해서 기존의 권위와 체제를 전복하려는 저항 이론들의 총칭으로 비판이론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단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판이론은 다원주의적이고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다양한 방법과 관점을 제시한다고 말하고요. 저자는 비판이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상으로 마르크스주의, 정신분석학, 구조주의 세 가지를 꼽은 뒤 그 순서를 따라 글을 써나갑니다. 하지만 정신분석학 부분에서 소개한 자크라칸과 문학비평 모두 구조주의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르크스주의, 구조주의, 포스트구조주의를 포함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순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후자의 길을 따라가 볼 생각입니다. 마르크스주의에서 노동자계급, 즉 프롤레타리아트는 유토피아 건설의 주역이자 피지배계급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풍요로움이 절정을 구가하고 사람들은 장밋빛 희망에 눈이 멀어 있던 때인 세계 대공황이 닥쳐오기 직전이던 1923년, 죄르지 루카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상태가 이상해져 가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가 되어야 할 프롤레타리아트마저 물질 만능주의라는 물신화, 그러니까 지배계급이 유포하고 미는 이데올로기라는 허위의식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된 거였죠. 프롤레타리아트의 그런 모습이 낯설기는 안토니오 그람시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루카치가 공산당과 프롤레타리아트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이데올로기를 논의의 표면에 올려놓았다면 이데올로기와 프롤레타리아트의 해이해진 상태의 연관성에 대해 감옥 안에서 조용히 고민하던 그람시가 찾아낸 건 바로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주도하는 힘, 즉 헤게모니였습니다. 한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들은 사실상 그 사회의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서 유포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들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며 유일무이한 이데올로기나 가치체계인 것처럼 모든 사람의 의식을 속여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배계급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그들의 헤게모니를 유포시킬까요? 이에 대해 그람시는 단순히 예술과 미디어 매체를 지배계급의 앞잡이로 지목하는 데 그쳤다면 루이 알티세르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그람시의 지적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법, 교육제도, 미디어 같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에 의해 유포되고 경찰이나 군대 같은 억압적 국가장치의 힘을 통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셸 푸코는 알티세르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라는 뼈대에 지식 전반을 추가해서 풍성하게 살을 보탰고요. 하지만 슬라보의 지적의 생각은 이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마르크스가 헤겔의 변증법과 포이어바의 유물론을 거꾸로 뒤집은 것처럼 루카치나 그람시나 알티세르나 푸코 모두 이데올로기의 은밀함 또는 대중의 무지라는 틀 안에서 대중이 지배계급에 노란하고 있다며 걱정했다면 지적은 그 틀을 뒤집어서 사실은 대중이 이데올로기를 조종하며 가지고 노는 것이니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셈이죠. 대중은 이미 이데올로기의 본 모습 또는 장단점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따라서 특정 이데올로기가 성공적이라는 건 대중이 자신들의 선호와 필요에 맞지 않는 부분은 못 본 척 눈 감고 결함은 숨겨주면서 특정 이데올로기의 성공을 자발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정 연예인을 지지하는 팬덤의 활동을 예로 들자면 지적의 지적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영역 또는 그 이상의 규모에서는 수긍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사회 분석에 적용해서 거대 담론의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 1924년부터 1933년까지 10년 동안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의 사회연구소에서 활동하다가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으로 망명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입니다. 자신들의 분석 방법에 비판이론이라는 이름을 붙인 장본인들이고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비판했을까요?
1세대인 테오도어 아도르노와 막스 호르크하이머는 계몽의 변증법을 통해 18세기에 시작된 근대성의 다른 이름인 계몽주의 기획의 화려한 목표와 성과의 이면에 묻힌 부정적인 측면을 폭로했습니다. 연구 대상의 스케일만 봐도 왜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죠. 계몽주의는 이성과 과학과 물질적 진보를 향한 확신으로 어떤 반대의 목소리도 받아들이지 않고 묵살한 채 사회 전체가 똘똘 뭉쳐서 앞으로만을 외치고 그것 하나만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국가가 주도했다는 의미에서 기획이라고 하는 거고요. 수십 년간 경제성장 하나만을 강조해온 우리의 지나온 시간조차도 수많은 폭력과 아픔과 눈물과 불공정과 비합리로 점철되어 있는데 하물며 200여 년에 걸친 계몽주의 기획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도르노는 호르크하이머와의 작업에서 너무 계몽에만 초점을 맞춘 게 미안했던지 비록 20여 년이 지난 후였지만 기어이 부정변증법을 통해 변증법에도 스포트라이트를 비춥니다. 단계마다 이전의 것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합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것이 다시 정의되는 해결의 변증법에선 변증법의 역동성과 다양성과 비판 능력을 부여하는 원천인 반은 구색 맞추기 또는 얼굴 마담에 불과할 뿐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수없이 반이 거듭된다 한들 해결의 변증법은 결국엔 긍정으로 귀결되는 동일성의 사유이자 닫힌 사유의 체계라는 거죠. 진리는 완결이 아니라 과정에 있다는 생각, 그리고 자기 반성 능력을 잃어버린 사유는 어떤 것이라도 결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생각에 따라 변증법을 회생시키려 그 코에 부정이라는 생기를 불어넣으려 했던 겁니다. 2세대인 헤르베르트 마르쿠제의 생각은 루카치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동자 계급은 실제로는 엄청난 착취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자본주의가 자신들의 물질적 욕망을 충분히 충족시켜준다는 착각에 빠져 자본주의 체제의 착취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니 그에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과거의 계몽주의 기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대 없는 사회 속에서 반대 없는 인간으로 사는 셈이라는 거죠. 이것이 마르쿠제가 말한 1차 원적 인간이고요. 마르쿠제와는 달리 시선을 체제에서 개인적 삶의 방식으로 돌린 에리 브롬은 소유냐 존재냐를 통해 많이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존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유적 실존 양식은 사물 또는 고정되고 불변하는 명사를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면서 무엇이든 소유하려는 것이고, 존재적 실존 양식은 사람 또는 변화하고 행동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를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면서 공존하려는 거죠. 소유를 유지하려는 데서 필연적으로 다툼, 상실의 두려움, 타인에 대한 적대감, 착취가 싹튼다면 존재를 유지하려는 데서는 필연적으로 사랑, 나눔, 공유, 배려, 성장이 동반됩니다. 소유는 사용할수록 줄어들지만 존재는 실천할수록 풍성해지고요. 프롬처럼 체제에서 시선을 돌린 발터 베냐민의 눈길이 머문 곳은 예술작품이었습니다. 원본만이 지닌 시공간적인 현재성과 유일무이성인 아우라가 예술작품을 예술작품이 되게 하는 힘이라고 주장했는데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입니다. 그 후 3세대인 위르겐 하버마스는 2세대들처럼 사적인 삶의 시선을 고정하긴 했지만 전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밀러데이처럼 오히려 1세대들의 공격 대상이던 계몽주의를 구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죠. 사적인 삶의 붕괴 원인을 근대를 탄생시켰고 민주주의의 원리들을 내포하고 있던 부르주아 공론장이 쇠퇴했기 때문이라고 보았고, 그래서 자유롭고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개인들 간의 합리적인 의사소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지금의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성의 힘을 믿은 거죠. 그러나 156회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부르주아 공론장이라는 틀 자체가 가진 결정적 한계, 즉 사회 구성원 중 일부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마르크스주의에서 살펴본 겉으로 보이는 것 속에는 늘 그것보다 더 강하고 더 본질적인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은 심연이 표면을, 무의식이 의식을, 내면이 외면을 지배한다고 당당히 공언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통해
부족했던 이론적인 근거를 보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페르디낭드 소시르의 언어학을 만나 결국엔 단단한 하나의 체계 또는 구조를 이루게 되고요. 지배하는 것의 이미지가 성욕, 욕망, 억압된 것 등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점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받아들이는 걸 조금은 망설이게 만듭니다. 그런 대중의 요구를 알아차려서인지는 몰라도 자크 라캉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착수했습니다. 자아는 상상계에 의해서 그리고 주체는 상징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상일 뿐이라며 개인에게서 자아와 주체를 떼어내 가볍게 만들었고, 프로이트의 무의식은 기표가 지시하는 대상들의 세계인 실제계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소실의 언어체계는 상징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했죠. 라캉 사상의 핵심은 개인보다 늘 먼저 존재하고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적 세계이자 남성적인 세계이고 질서 및 권위의 세계를 의미하는 상징계였고요. 이런 구조화의 장점은 가시적이며 독립된 틀이나 영역을 깔끔하게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구조주의가 언어학에서 탄생하기도 한 탓인지 문학 비평에서도 구조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관객이나 독자들이 당연하다고 인식하는 일상의 사물이나 사건 뒤에 감춰져 있는 이데올로기를 인식할 수 있게 하려고 빅토르 슈클로프스키는 베르톨트 브레이트에 의해서 대중화된 낯설게하기라는 개념을 정립했죠. 대상과 문학의 형식을 낯설게 함으로써 지각을 어렵게 만들어 지각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려고 한 겁니다. 지각하는 과정 그 자체가 미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서이기도 했지만 지각이 늦춰지는 만큼 비로소 관객이나 독자들이 스스로 당연함과 익숙함을 제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미하일 바흐치는 마치 포스트모더니즘의 질 들레즈와 펠릭스 가타리처럼 수많은 용어를 쏟아냈는데 그것을 사전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을 뼈대 삼아 살펴보는 게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소설이든 비소설이든 다른 저자나 책을 인용하지 않고 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이것이 하나의 텍스트는 독립적인 게 아니라 여러 텍스트의 흔적들로 짝입게 된 인용문의 모자이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하는 비판이론이라는 이 책처럼 한 권을 읽어도 여러 권을 읽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책들이 매우 많은 거고요. 이것이 작가든 독자든 하나의 텍스트를 쓰고 읽을 때 여러 텍스트를 자유롭게 참조할 수 있다는 상호 텍스트성입니다. 시인 이상화가 일제강점기 때 살았다는 사실만 알아도 그의 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의미를 90% 이상은 안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문학 작품은 작가가 살던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즉 문학 작품은 본질상 현실 세계와 분리될 수 없다는 크로노토프이고요. 그런데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전문, 즉 텍스트는 누구에게나 똑같지만 그 텍스트를 해석하는 독자의 수준에 따라 텍스트의 의미는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죠. 이것이 텍스트에 대한 문맥 또는 의미의 우월성인 헤테로글로시아입니다. 그 결과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일제에 대한 저항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것이 헤테로글로시아가 지배계급에 맞설 수 있는 저항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결국 언어는 본질상 변증법적이기에 어떤 언어나 텍스트도 늘 그리고 사람마다 다양하게 해석될 뿐 고정된 의미를 가질 수 없는 법이죠. 이것이 의미의 복수성이라고도 불리는 바흐친의 대화주의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의 세상은 모더니즘과 구조주의의 주장처럼 그렇게 질서정연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란과 아노미가 정상처럼 보일 정도로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죠. 이런 고민에서 1960년대 말에 등장한 포스트 구조주의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차이라는 요소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모든 것의 토대를 부수기 시작했고요. 롤랑 바르트가 일상의 모든 사물과 사건을 서사로 규정한 건 레비스트로스의 주장과 비슷하게 모든 서사는 심층에 내재된 공통된 구조의 규칙적인 변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 안으로 완전히 들어서지는 못한 거죠. 그러나 저자는 텍스트가 출판된 순간부터 자기 작품이 독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방식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서사는 저자가 아니라 독자에 의해 생명력을 얻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자의 탄생은 저자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건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 안을 들여다보기는 한 셈입니다. 바르트와 비슷하게 볼프강 이저도 텍스트의 의미 산출 과정에서 저자보다는 독자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수용 이론을 제안했고, 스탠리 피시는 더 나아가 실제로 텍스트를 생산하는 건 독자라고까지 주장했고요. 바르트가 가장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차이만 찾아냈다면, 자크 데리다는 마치 니체처럼 눈에 보이는 질서, 체계, 전통, 권위 등은 무엇이든 부숴버리는 해체주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도래를 선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정되고 완전하며 명백하게 존재하는 의미는 없다. 서로 있다고 해도 의미를 전달하려 할 때마다 의미가 끊임없이 미끄러지고 지연되는 과정인 차연, 즉 디페랑스 때문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게 데리다의 주장이었죠. 그람시의 헤게모니에 큰 영향을 받아 지식은 분류를 낳고 권력은 주변화를 낳고 질서는 체계화된 통제를 가져왔다고 말하면서 미셸 푸코도 한몫 단단히 거들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의 추방 과정을 다룬 광기의 역사와 교도소가 탄생하게 된 과정을 다룬 감시와 처벌, 그리고 다양한 성적 취향의 역사를 고찰한 성의 역사를 통해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규범은 사회를 전복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던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만행이었음을 폭로한 거죠. 보편적인 인간의 본질 같은 것은 없고 인간의 역사에도 일정한 패턴은 없으며 인류가 진보하고 있다는 믿음도 터무니없고 심지어 인권이라는 것조차 유발 하라리의 주장처럼 최근에 만든 상상의 질서여서 막스 베버의 주장처럼 다수가 인정하기 때문에 권위를 지니고 유지될 뿐 언제든 쉽게 깨지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성격을 가장 잘 규정한 것은 장 프랑스아 리오타르의 포스트 모던의 조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이데올로기와 거대 담론, 즉 메타 담론을 불신하는 태도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죠. 리오타르가 가장 경계한 것은 권위주의와 획일성의 억압이었습니다. 리오타르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서 무의미하고 소모적으로 보이는 논쟁을 분쟁이라고 정의한 후 그런 분쟁을 존중하지 않으면 많은 목소리가 힘 있는 목소리의 침묵을 강요당하는 권위주의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죠. 북한과의 통일엔 관심 없으면서도 음식점에서 주문할 때조차 통일, 즉 회기를 요구하고 빨리빨리 그것도 확실한 단 하나의 해결책을 원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 보드리아르는 속 시원하게 체제 전복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마치 심리학자처럼 우리가 체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면 체제도 우리에게 휘두르던 통제력을 잃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골리앗처럼 강력해 보이는 체제라도 모든 체제의 토대는 매우 부실한 다수의 인정이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할 필요조차 없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애초부터 모방한 원본 따위는 없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사본인 듯 사본 아닌 원본 같은 기의 없는 이미지인 시뮬라크르를 생산하고 있고, 그렇게 끊임없이 시뮬라크르를 생산하는 과정인 시뮬라시옹을 통해 현실과 가상의 구분이 모호해진, 어쩌면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하이퍼 리얼한 가상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보드리아르의 예리한 분석이죠. 이제 거대 담론 또는 메타 담론은 고사하고 호불호나 선악 또는 진위에 관한 가치 판단조차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미 훨씬 전에 과학과 진화론이 내놓은 세계의 근원적인 무의미함을 이제는 인문학도 인정하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은 대체로 시몬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을 손에 든 여성들의 페미니즘 운동과 성이나 젠더의 구별 자체를 거부하는 퀴어 이론을 손에 든 성소수자들의 성해방 운동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라 방송에서의 자세한 설명을 가능한 한 피하는 저로서도 말이 길어졌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